자, 이건 이제 한국에 대해서 이제 좀 정리를 한 거고요. 오늘 이제 그러니까 본편으로 들어가가지고 제가 퍼펙트 스톰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퍼펙트 스톰이요. 퍼펙트 스톰을 얘기한 것은 뭐냐면은 지금 상당히 제 전망이 맞다면은 굉장히 지금 저는 올 하반기에 상당히 어려운 국면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예고편으로서 제가 이제 비유를 재밌게 하기 위해서 전투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부제목으로 옐런과 서머스의 그러니까 대립을 좀 이제 내가 끄집어냈습니다. 파월하고 트럼프, 옐런하고 트럼프의 어떤 하나의 대립은 이미 지난주 그러니까는 방송에서 잠깐 소개했기 때문에 건너뛰고요. 옐런하고 서머스 먼저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냐면요. 옐런이 지금 미국 재무부 장관이잖아요. 재무부 장관인데 의회에 나가가지고 이제 공화당 의원들이 이제 그러니까 짓궂게 서머스는 그러니까 클린턴 때 재무부 장관이고 지금 옐런은 지금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바이든 행정부의 재무부 장관이잖아요. 같은 한 민주당 정부잖아요. 민주당 정부인데 근데 이 두 사람은 묘한 어떤 하나의 서로 좀 약간 불편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불편한 관계냐면 옐런이 연준 의장을 언제 했습니까? 오바마 때 했습니다. 오바마 때요. 그때 옐런을 이제 그러니까 연준 의장으로 검토할 때 또 한 명의 유력시 됐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적극적으로 연준 의장 자리를 원했던 사람이 서머스였습니다. 레리 서머스였었어요. 레리 서머스가 마지막으로 연준 의장을 좀 하고 싶어 했었어요. 했는데 이제 밀려난 거예요. 옐런한테 밀린 거예요. 오바마 정부 때요. 예? 오바마 정부 때. 소위 말해서 대통령 자문위원회 의장까지도 하고 했는데 서머스가 밀리니까 굉장히 그러고 나서 이 불평 입이 이렇게 불쑥 튀어나온 게 제 눈에도 보이더라고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연준을 중앙은행을 그러니까는 중앙은행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힐난을 하고 다녔었습니다. 힐난을 하고 다녔었어.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의회에 이제 그러니까 불려나가가지고 옐런이 무슨 질문을 받았냐면은 야 서머스는 지금 뭐라 그러냐면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안 잡혀가지고 지금 연준이 금리 인상을 그러니까는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 생각 어떠냐 너는? 레리 서머스는 이런 얘기 했는데 서머스는 이런 얘기 하는데 옐런 네 생각은 어떠냐 그런 거예요. 그 옐런이 여기에 대해서 평상시와 다르게 굉장히 제가 볼 땐 거칠게 답변을 한 겁니다. 거칠게 답변을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두 사람 간에 저는 그러니까 이 감정이 그러니까 이게 튀어나왔다고 보는데 그게 뭐라고 했냐면은 옐런이 뭐라고 했냐면요. 서머스는 과거에도 그러니까 많이 틀렸던 사람이라 이거예요. 틀렸던 사람이라 이거예요. 이거 굉장히 둘 다 경제학자 출신이잖아요. 둘 다 경제학자 출신인데, 유명한 경제학자 출신인데, 서머스는 과거에도 그러니까 헛소리를 많이 했었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그 얼마나 이거 진짜 사실 기분 나쁜 얘기입니까? 서머스가 아직 반응이 여기에 대해서 없어서 그렇지만은 속으로 부글부글 할 거라고요. 예? 과거에도 그 사람 헛소리 많이 했던 사람이야. 이런 사람을 he's a person who's been wrong in the past 이런 표현을 의회 위원회 청문회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예? 그러니까 그다음에 뭐냐면은 이제 레리 서머스는 뭐냐면은 이 지금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경기 침체가 절대적으로 그러니까는 필요하다. 예? 그러니까 긴축을 더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판단으로 입증되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요. 입증되고 있다 이거예요. 하여간 옐런이 뭐라 하냐면 서머스는 금리 인상을 더 검토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지금 안 잡히고 그런데 네 생각은 어떠냐 그러니까는 헛소리다 이렇게 한마디로 그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예? 헛소리다. 과거에도 굉장히 헛소리를 많이 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예? 근데 같은 민주당의 소위 말해서 그 경제 전문가잖아요. 대표적인 경제 전문가인데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국내 기사를 좀 들어갑시다. 국내로요. 국내 기사 중에 이게 4월 23일 나온 기사인데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환율 10원 오르면 200억 손실. 강달러의 금융지주회사 외화사채 손실 눈덩이 이렇게 났어요. 그러니까 올해 4월 23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 5대 금융지주 회사라고 그러잖아요. KB금융이 한 13조 한 6천억 원 정도. 그리고 이제 적게는 그러니까 NH농협금융이 한 3조 8천 한 500억 원 정도. 이 정도를 예화채권을 발행했다 이겁니다. 예화채권을요.
뭐 달러라든가 대표적인 달러 같은 게 유로화라든가 이런 달러 채권을 발행을 해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발행했을 때보다 지금 환율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 그러니까 환손실이 많이 생기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5월 2일 기준으로 환율이 지난 연말 대비해서 한 70원 이상이 올랐거든요. 그럼 10원당 한 200억 손실이면은 단순 계산하게 되면 7배니까 1,400억 원 정도가 우리가 넘는다는 말이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좀 여기서 약간 좀 이 기사가 좀 이제 간 게 이거 외화를 조달을 해가지고 외화 채권을 발행을 해가지고 외화를 조달을 해가지고 은행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이걸 원화로 바꿔가지고 돈놀이를 했을까? 아니 외화로 그러니까 이것을 대출을 했으면은 손실은 안 보거든요. 외화로 해소하는 거니까요. 네? 근데 하여간 여긴 그런 내용은 없어요. 기사에는요. 근데 이건 환율이 오르기 때문에 외화로 자금 조달한 것이 굉장히 손실을 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저는 이제 오늘 뭐 이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궁금한 게 아니라 문제는 왜 이렇게 금융주주 회사들이 이 달러 자금을 조달했냐 이거죠. 작년 연말에 그러니까요. 여기에 초점 맞춰보세요. 왜 달러 자금을 조달했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또 하나 기사는 뭐냐면은 끝모르는 애나 추락에 미 국채 투자한 일학개미들 피눈물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네? 일학개미라는 것은 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일본 주식을 사는 국내 투자자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도 작년 연말에 주로 뭐냐면은 어떻게 투자했냐면은 한국 사람이 달러를 바꿔가지고 미 국채를 투자하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이 원화를 가지고 엔화를 사가지고 다시 그러니까 미국채 투자했다는 이 얘기입니다. 이중으로 그러니까요. 왜 그렇게 했어요? 그게 수익률이 높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 수익률이 높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엔화가 그러니까 앞으로 강세가 된다면은 그게 수익이 나지 일단 환율에 있어서요. 두 번째 뭐냐면은 국채 투자해가지고 수익을 날려면은 국채 가격이 오르면은 지금 뭐냐면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지금 뭐냐면 작년 연말에 국내에서 그러니까 이러한 상장 지수 펀드, 그러니까 국채에다가 미국의 그러니까 중장기 국채에다가 국채로 이제 만들어낸 ETF로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투자 자금을 유치해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국내 이 증권회사나 자산운용사들이 이런 상품을 왜 만들었느냐 하는 얘기는 작년 연말에 엔화 가치는 다시 반등할 거다. 엔화 가치는 올라갈 거다. 이게 하나 전제를 했던 것이고요. 두 번째 또 하나 전제는 뭐예요? 미 국채 가격이 더 올라갈 거다. 즉 미 국채 수익률은 떨어질 것이다. 이런 기대를 했다는 얘기죠. 이런 기대를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금융회사들이 한 거예요. 그러면 앞에는 그러니까는 금융지주회사고 뒤에는 그러니까 금융회사들이 이런 멍청한 짓을 결과론적으로 볼 때 멍청한 짓이잖아요. 잘못 오판을 한 거잖아요. 오판을요. 그렇죠? 이런 걸 왜 했느냐 이거죠. 왜 했냐? 이건 뭐냐면 지금 금융시장의 전체 돌아가는 흐름에 대한 그러니까 판단 착오에서 비롯된 거라 이겁니다. 그게 오늘 이제 그러니까 방송의 핵심 내용입니다. 핵심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한국은행도 마찬가지로 판단 착오를 했죠. 최근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5월 3일이니까는 엊그제입니다. 엊그제.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 그 금융통화위원회가 한국은 두 달하고 한 달 쉬고 해가지고 1년에 8회 하잖아요. 그러니까 4월달에 했고 이제 5월달에 또 해야 됩니다. 5월달에요. 5월달에 이제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데 속에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이창용 총재는 무슨 얘기냐면 그 이전까지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 물가가 안정되면은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황이 달라졌다 이거예요. 상황이 달라졌다 이거야. 그 무슨 상황이 달라졌냐? 연준이 금리 인하를 올해 한 3번 정도 희망사항을 간접적으로 밝히고 그랬고, 그러면 상반기에 6월 달에는 그러니까 한 번 정도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았었는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4월 10일 날 소비자 물가가 발표되면서 이게 사실 그러니까 조기 금리 인하가 물 건너갔잖아요. 그리고 사실상 5월 초에 연준의 FOMC가 열리면서 사실상 그러니까 6월 달까지 금리 인하하는 거는 거의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처럼 이렇게 굳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금리 인하를 못하게 되고 있으니까는 우리도 그러니까는
우리도 우리도 그러니까 통화정책의 방향에 금리 인하가 어렵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한국은행도 미국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잘못 판단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잘못 판단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즉 은행이라든가 금융회사라든가 심지어 한국은행조차 왜 이렇게 최근까지도 헛다리를 짚었냐 이거예요. 헛다리를 짚었냐 이거죠. 헛다리를 짚었냐 이거죠. 예?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더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미국의 연준이나 미국의 재무부가 헛다리 짚은 결과로서 비롯된 유탄입니다. 예? 유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미국의 재무부나 미국의 연준도 판단 착오를 했었던 것이고 작년 연말과 올해부터 해서 올해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쇼크가 나오기 전까지 오판을 한 거예요. 오판을. 예? 오판을. 미 재무부도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게 진행이 안 된 거고요. 그 속에서 한국의 금융회사 은행 한국은행은 유탄을 맞는 거죠. 유탄을 맞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런 상황인 겁니다. 이 상황이요. 자 이걸 이해하는 데 속에서 제가 그 홍상훈 경제쇼에서 보여줬던 하나의 그림인데요. 이 그림이 뭐냐면은 10년물 미국채 수익률하고 연준의 금리하고 그 차이입니다. 차이요. 이게 그러니까 마이너스란 얘기는 뭐겠어요? 연준 금리가 그러니까는 10년물 수익률보다 더 높다는 얘기잖아요. 더 높다는 얘기인 겁니다. 마이너스라면요.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은 이게 2000년부터인데요. 2000년부터인데 2000년경에 한 차례 있었었고 2001년경에 그러니까요. 2000년 연말경에 최하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1.14%포인트까지 격차가 벌어졌어요. 2000년 11월 달에요. 그리고 나서 뭐가 터졌습니까요? 닷컴 버블이 터졌죠. 이게 이제 올라가면서요. 플러스로 올라가면서 이게 이 닷컴 버블이 터졌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되게 이제 연준 금리가 쫙 올라가가지고 6.5%, 6.75%가 쫙 올라갔지요. 그러면서 이게 터진 거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금융위기 직전이죠. 2007년 2월 달에 격차가 최대로 벌어진 게 마이너스 0.85%포인트까지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2007년 2월 달에요. 2007년 6월 달부터 소위 말해서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그해 여름부터요.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최저점을 찍고 나서 다시 반등을 하기 시작하면서 여름부터 반등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뻥 터진 거죠. 금융위기가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가 터졌던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최근 2020년은 이건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혀 다른 이제 비경제적인 요인이었으니까요. 짧게 나타난 거고. 그 다음에 최근 상황입니다. 최근 상황을 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1.45%로 가장 많이 벌어졌어요. 2000년 이후에 가장 많이 벌어졌습니다. 가장 많이 벌어졌다는 얘기는 작년 12월 달에 그러니까 1.45%포인트까지 격차가 벌어졌어요. 네? 작년 12월 달에요. 그러면은 작년 12월 달에 어떤 상황이었는가 생각해 보세요. 작년 12월 달 앞에서 얘기했었던 판단 착오를 했었던 그 기간입니다. 우리나라 은행들과 금융회사들 이런 친구들이 판단 착오를 했었던 미국의 연준과 재무부가 판단 착오를 하고 소위 말해서 엉뚱한 희망을 갖고 있었던 그 시기입니다. 작년 12월 달이요. 그때 이제 저점을 찍고 나서 최근에 만약에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올라가고 있는 건데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플러스까지 올라가려면은 거의 그러니까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5%를 넘어서야 되는 얘기거든요. 5%를 넘어서야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갑자기 쭉 올라갈 때 되게 2000년도 말하고 2007년도 봐보세요. 갑자기 팍 올라가지요. 갑자기 그냥 수직선으로 쫙 올라가잖아요. 하늘로 스카이로켓처럼요. 그렇죠? 이거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순식간에 일어나요. 갑자기 팍 올라가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이게 올라가지는 게 아니라 갑자기 팍 올라가지면서 펑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이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이게 어느 저점 한 5% 올라가면 갑자기 팍 올라갈 수가 있어요. 반등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2000년 닷컴 버블이라든가 2007년 금융위기처럼 이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그러니까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검토를 두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10년물 수익률을 올라가게 하는 건 뭐냐?
뭐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요인이요? 미국 정부의 국채 공급 물량이 통제가 안 되는 것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인플레 요인이죠. 인플레. 인플레가 통제가 안 되면 이게 팍 올라가집니다. 최근에 4월 달에 올라가진 이유가 뭐예요? 4월 10일 날 CPI 쇼크였었거든요. 소비자 물가 충격이었었습니다. 소비자 물가 충격이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플레를 잡지 못하면은 이건 얼마든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인플레가 가장 중요한 지금 요인이라 이겁니다. 결국은요. 예? 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이제 봐보세요. 제가 이제 이거 몇 번 보여드렸는데 금융위기 직전에 그러니까 2004년 7월 달부터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는 0.25%씩 17차례를 쫙 올립니다. 올릴 때 그때 보게 되면 올리는 상황에서 상당 기간 동안은 10년물 수익률이 더 높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이제 2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가다가 더 이상 못 견디고 그 다음에 딱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10년물 수익률이 3개월물 수익률보다 우위에 있었습니다. 높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포스트 팬데믹 이건 이제 연준이 2022년 3월 달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잖아요. 2022년 3월 봄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잖아요.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10년물도 같이 올라갑니다. 처음에는요. 쭉 올라가져요. 올라가지다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해 가을에 국채파동이 있었잖아요. 국채파동이요. 국채파동. 그게 아까 거 한번 봐보세요. 아까 10년물하고 연준금리하고 차이 그걸 한번 봐보세요. 그게 언제냐면은 뒤에 보게 되면 2020년 10월 달에 표현한 거 있죠. 팍 올라갔던 거예요. 네? 플러스 구간에 있었던 거예요. 이때 충격이 있는 겁니다. 이때 충격이었던 거예요. 이때 그러니까 뜨거 하고서는 그 다음부터 관리에 들어갑니다. 관리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4% 밑으로 쭉 떨어지잖아요. 11월부터 그러니까 쫙 떨어집니다. 4% 밑으로 10년물 수익률이요. 3개월물 수익률은 계속 올라가는데 금리 인상이 2023년 7월달까지 계속 올렸으니까요. 근데 2022년 10월달 넘어가면서부터 4% 밑에서 관리가 들어갑니다. 10년물 수익률이요. 그러다가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게 반등을 한 게 언제입니까요? 2023년 가을이었었죠. 정확하게 1년 만에 다시 한번 또 이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진데 그때도 문제는 뭐냐면은 3개월물 수익률보다 밑에 있었었죠. 여전히요. 그리고 나서 작년 그러니까 11월 달 지나면서부터 다시 또 내려온 겁니다. 4% 내려온 거예요.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 이때하고 2년 전하고 뭐가 달라졌느냐? 자, 이거는 좀 이제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연준이 관리에 들어갔다는 증거는요. 바로 이겁니다. 정부의 그러니까 국채 공급 물량을 보게 되면요. 2022년 2월 28일이면 뭡니까요?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연준이 금리 인상하기 바로 직전이에요. 이때까지만 이때 한 19.4% 정도 했었는데 전체 국채 발행 물량 중에서 중기채 5년, 10년, 7년 주로 10년이 중심이 되고 그러죠. 여긴 63%였었고요. 그런데 2022년 7월달까지 보게 되면은 단기채 비중을 확 줄입니다. 그리고 중기채 비중을 늘렸습니다.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단기채 공급 물량을 줄이게 되면은 단기채 가격은 어떻게 됐습니까? 올라가고 단기채 이 공급 물량이 줄이니까는 가격이 올라가면서 수익률이 또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반면에 중기채 같은 경우는 공급 물량이 증가하니까는 가격이 하락하고 수익률이 상승할 게 아닙니까? 그렇죠? 수익률이 상승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쭉 올라갔던 거예요. 올라갔던 겁니다. 올라갔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가을에 국제파동 경험하고 나서 뜨거 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요? 중기채 10년물 기준으로 중기채 비중을 확 줄이잖아요. 65%에 있던 것을 60.5%가 확 늘리잖아요. 크게 줄이잖아요. 반면에 단기채 비중을 한 5% 가깝게 확 늘리죠. 그래가지고 소위 말해서 중기채 10년물 국채 관리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봐보세요. 그 이후에 보시게 되면 여전히 계속해서 추세가 지속되죠. 중기채는 57% 밑으로까지 떨어집니다. 57% 밑으로까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더 줄인 거잖아요. 반면에 단기채는 더 늘린 거고요. 그렇죠? 이렇게 미국채 공급 물량의 조정이 그러니까 들어간 겁니다. 지금 뭐냐면은 연준과
연준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중기채 주로 10년물하고 5년물은 같이 움직이거든요. 같이 움직입니다. 거의 같은 수준에서. 그러니까 5년물, 10년물은 상승을 안 시키겠다 이거죠. 상승을 안 시키겠다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요? 물가를 안정시키려면은 소비자들의 소비를 억제를 해야 되는 것이고, 소비자들한테 많은 영향을 미치는 단기채 금리, 단기 시장 금리. 단기 시장 금리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승을 시킬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런데 중기 시장 금리는, 중기 시장 금리는 그러니까 중장기 시장 금리는 기업이나 주택 시장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기업이나 주택 시장에. 그럼 그러면 실물 경기 침체로 올 수가 있거든요. 즉 고용 최대라는 목표는 그러니까 타격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중앙은행이 어느 정부가 물가 잡겠다고 해가지고 경기까지 그러니까는 경기를 그러니까 희생시키면서 하겠냐 이거예요. 그건 아니죠. 연준과 재무부는 물가 안정도 필요하지만은 경기를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경기를 희생시킬 수가 없다는 쭉 두 마리 토끼 잡기 전략으로 쭉 진행을 한 거죠.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하면서 쭉 진행을 한 거예요. 그게 상당히 지금 최근까지 성공을 해왔던 거예요. 성공을 해왔던 겁니다. 상당히 성공을 해왔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22년 7월 이후에 한번 봐보세요. 22년 가을에 국채 유동성 파동이 있었잖아요. 네? 유동성 파동이요. 그러고 나서 쭉 떨어졌잖아요.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2년 7월달 이후에 중기채를 감소시켰는데 왜 22년 가을에 국채 유동성 파동이 일어나느냐. 즉 국채 가격이 급락하고 국채 수익률이 급등했었잖아요. 22년 가을에요. 소위 말하는 국채 유동성 파동이었었죠. 미국채 유동성 파동이요. 이때는 미 국채 10년물을 공급 물량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게 터졌습니까요? 왜 터졌어요? 인플레였습니다. 인플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결정하는 요인은 두 가지다. 하나는 뭐냐면 정부의 그러니까 국채 공급 물량 관리하고, 두 번째는 인플레다 했잖아요. 네? 인플레요. 두 가지 요인인데 공급 물량 관리는 들어간 거예요. 7월달 이후에. 줄인 거죠.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8월달 이후에 쫙 증가하잖아요. 미국채 수익률이요. 미국채 가격이 급락한 거죠. 네? 급락한. 왜 그러냐? 인플레입니다. 그 요인을 보게 되면, 인플레를 보게 되면요. 연준이 가장 중시 여기는 개인 소비 지출 상승률을 보게 되면은 이 그린색 박스로 해놓은데 봐보세요. 7월 달에 4.96% 5% 밑으로 쫙 떨어집니다. 처음으로 5% 밑으로 떨어졌던 거예요. 처음으로요. 네? 인플레 이게 진행되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5% 밑으로 딱 떨어져가지고 막 좋아했죠. 근데 웬걸 8월달, 9월달 연속적으로 계속 올라간 거예요. 다시요. 네? 그래서 5.5% 정도까지 올라간 거예요. 9월달에요. 이 충격이었었습니다. 인플레가 다시 반등을 하면서 뭐냐면은 이 국채 수익률도 팍 올라가진 거죠. 그래서 인플레 요인 때문에, 인플레 요인이 미 국채 공급 물량 관리를 더 지배한 거죠. 그리고 나서 쫙 떨어지죠. 4% 밑으로까지 떨어집니다. 쫙 떨어지잖아요. 떨어졌을 때 왜 그랬습니까요? 미 국채 10년물 공급 물량을 줄였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인플레도 꺾이기 시작합니다. 10월 달부터 꺾이기 시작하잖아요. 네? 꺾이기 시작해가지고 그해 연말에는 5% 밑으로 뚝 떨어집니다. 본격적으로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10년물 국채 공급 물량도 줄이고 인플레도 그러니까 억제되기 시작하니까 당연히 뭐냐면은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이게 안정되지요. 안정된 거예요. 네? 당시에 2022년 가을 이후의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농업 부분 사업장 일자리 숫자가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1분기 성장률과 더불어가지고 금리 인하를 원하는, 금리 인하에다가 군부를 떼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성장률이 너무 낮다, 일자리가 그러니까 너무 적게 나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17만 5천 개가 나왔습니다. 사업장 일자리입니다. 이거 사업장 일자리. 미국은 일자리 조사가 2개가 있었잖아요. 가게를 기반으로 조사하는 거. 즉 자영업자라든가 농업 같은 경우, 자영농들 같은 경우들이 포함된 거고, 그 다음에 그 non-farm payroll은 그러니까 작업장을 중심으로 해서 고용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거죠. 17만 5천 개인데 저 맨 오른쪽에 보게 되면 4월 달께 쭉 떨어져 있듯이 그러니까는 많이 일자리가 고용이 나빠졌다.
고용이 나빠지게 되면 금리 인하해도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잖아요. 연결하는 건데 이건 진짜 우리나라는 이 월가에 그러니까 희망사항들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지만 우리나라에 또 이런 거와 관련해 가지고 음모를 얘기하는 사람도 되게 많더라고요. 보면요. 되게 많아. 자, 우리가 일자리를 보게 되면 사업장 일자리 변화가 17만 5천 개로 이렇게 쭉 그러니까 3월 달에 31만 5천 개였었거든요. 31만 5천 개가 나왔을 때만 서프라이즈 했었죠. 서프라이즈. 한 20만 개가 나와도 굉장히 좋다고들 얘기하는 상황 속에서 30만 개가 나왔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1, 2월 달에 한 25만에서 24만에서 한 25만 정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20만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올해 처음으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는 이걸 가지고 이제 환호를 하는 거야. 하는데 이 내역을 좀 봐야 돼요. 내역을 봐야 되는데 이 내역과 관련해 가지고 미국 내에서도 좀 이제 나온 얘기를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일부 사람들이 이걸 이제 인용을 해가지고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가 우연히 본 건데 제가 그 홍사훈 경제쇼에 나가서도 그 언급했는데 그 KBS 기자 출신의 박종훈 기자라고 있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분입니다. 좋아하는 분이고 그런데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요. 근데 이 박종훈 기자가 이제 유튜브를 이제 운영하잖아요. 뭐 지식 한반인가 뭔가 이런 거 운영하는 것 같던데 거기 보게 되면은 6만 5천 개가 일자리가 줄었는데 6만 5천 개가 6만 5천 개가 그러니까는 그 이 뭐 저기 6만 5천 개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 줄었는데 특히 민간 부분에 있어서 머리 줄었는데 민간 부분이 아니라 진짜 근데 이게 정부가 6만 4천 개 정부에서 6만 4천 개가 줄었다 이거예요. 정부가 마사지 한 게 아니냐. 그 정부가 마사지 하는 이유는 뭡니까? 고용이 적게 나오게 되면은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이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인 거예요. 옐런이. 근데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이게 정부 부분 혼자만 줄어든 게 아니라요. 여가 접대, 그러니까 리저하고 하스피탈리티라 그러죠. 근데 이걸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는 게 참고하더라고요. 이게 주로 이제 뭐냐면, 레크레이션 산업이라든가 관련 산업이라든가 아니면 호텔 이런 숙박 이런 산업들 레스토랑이라든가 이런 산업들이 이제 여기에 4만 8천 개가 줄었어요. 그리고 건설 부분이 또 4만 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 부분이 합쳐가지고 한 8만 8천 개가 줄어든 거예요. 정부 부분보다 더 많이 줄어든 거죠. 정부 부분보다. 반면에 제조업은요. 3월 달에 4천 명이 줄어들었었는데 4월 달에 8천 명 증가로 전환됐어요. 그리고 소매 판매 부분에서 소매 판매 부분가 한 5만 개가 더 증가했어요. 5만 개가. 그러니까 감소한 부분이 있고 증가한 부분이 있거든요. 증가한 부분이 있는데 이 여가 접대하고 건설 부분에 8만 8천 개, 한 9만 개 가까운 일자리가 줄어든 게 왜 그러느냐 했을 때 이것과 관련해서 가장 그 유력한 설명이 뭐냐면은 3월 달이 역대 그러니까 역대 그 기온 중에서 보게 되면은 3월 달의 기온 중에서 10번째로 그러니까는 이 더웠었답니다. 10번째로요. 10번째로 미국에 있어서 가장 더웠었다는 겁니다. 3월 달이요. 그러다 보니까는 너무 더워가지고 경제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가 활동하는데도 굉장히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거죠. 이게 작용을 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여가 건설은.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정부 부분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공공부문 일자리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러니까 정부가 얼마나 예산을 편성해 준 거에 많이 달려 있잖아요. 근데 이건 정부 부분은 부양책 여부의 문제니까는 부양책이 향후에 이제 다시 가기도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이거죠. 아니 옐런의 행정부가 지금 바이든을 위해서 대통령 선거를 지원한다고 하지만은 사실 물가도 안정돼야 되지만은 경기도 나빠지면 안 되잖아요. 선거에 승리하려면요. 그러니까 고용을 일부러 나쁘게 할 이유가 없다고요. 고용을 일부러 나쁘게 할 이유가 없죠. 옐런 입장에서요. 그렇죠? 자, 그런 점에서 이 고용 지표를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는 건 이제 제가 가다는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다음 자리를 볼게요. 그러면 이 비농업 작업장 일자리는요, 민간 부분과 정부 부분은 안 합니다. 정부 부분과 민간 부분은 하는데, 민간 부분만 이렇게 쭉 본 겁니다. 민간 부분만요. 민간 부분만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저기 보시게 되면 16만 7천 개가 나왔을 때 이게 지난 1년 동안에서 보게 되면요. 지난 1년간에서 보게 되면은 그렇게 낮은 건가? 작년 그러니까는 작년 3월 달에는 9만 1천 개에서 23만 1천 개로 올라갔었고요.
올해 3월 달은 24만 3천 개에서 16만 7천 개를 줄어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월달, 4월달, 1월달부터 3월달까지 정부 일자리 증가 평균을 유지했으면요. 이번 4월달에도 한 23만 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 부문의 일자리가 일시적으로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예산 배정이 거되면서 줄어든 걸 가지고 이 일자리가 민간 부문의 일자리가 이 사업장 일자리가 그렇게 심각하게 해석을 해야 되냐 이거예요. 거기다가 기후 요인 올해 3월달에 굉장히 더워서 그러잖아요. 이것까지 만약에 소멸되게 되면은 다시 또 쉽게 회복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고용을 너무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비농업 작업장의 일자리를 과거와 비교해 한번 봐봅시다. 과거와 비교해 보게 되면요. 지난 1년 평균이 24만 2천 개였었어요. 근데 올해 4월달에 17만 5천 개뿐이 안 나왔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지난 24년간 2020년 1월달부터 올해 4월달까지 월 평균 일자리 증가 수는요 9만 3천 개뿐이 안 됩니다. 9만 3천 개뿐이 안 돼.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 2020년 4월부터 이번 4월달까지 보게 되면요 4천 명이 우리 줄어들었어요. 17만 5천 개가 그렇게 나쁜 게 아니라 이거예요. 나쁜 게 아니라 이겁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너무 고용이 진짜 꺾였다. 고용이 꺾였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경기 침체가 오는 게 아니냐. 즉 1분기 성장률 가지고 호들갑 떠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1분기 성장률도요. 주로 떨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뭐가 작용을 했냐면은 수입이 많이 증가했어요. 수입이요. 그래서 무역수입 적자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무역수입 적자가요. 수입이 크게 증가했는데 수입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수입도 또 다른 소비잖아요. 소비가 아직 그러니까 소비 구매력이 굉장히 강하게 지탱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수입은 그러니까 기업에 그러니까는 우리가 뭐 투자용이라든가 아니면 그다음에 소비를 위한 거잖아요. 예? 경기가 수입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경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 좋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고용시장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많이 중요시 보는 게 기업이 사람을 찾는 구인자죠. 구인. 사람을 찾는 거하고 그다음에 실업자가 이제 그러니까 일자리를 찾는 거하고 소위 그러니까는 구직자를 구인으로 나눈 것을 배율을 우리가 보죠. 배율이 여전히 뭐냐면 0.8이 안 됩니다. 0.8이 안 되고 이게 이제 팬데믹 이후에 1m로 떨어진 건데 이 수치가 지금 뭐냐면은 팬데믹 이전 그러니까 지난 2000년 이후에 가장 여전히 아직도 낮은 수치예요. 가장 낮은 수치야. 그러니까 여전히 뭐냐면은 찾는 일자리를 찾는 기업들이 고용하려고 하는 게 여전히 강하다 이겁니다. 강하다 이거예요. 그런 점에서 고용시장을 지금 그러니까 4월달 이 수치를 가지고 전체적인 작업장 수치를 좀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다음 민간 부분의 임금이라든가 급여 증가율을 보게 되면요 이게 이제 1년 전 대비인데 여전히 높습니다. 여전히 높아요. 4.3%로 4.3%로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소비자 물가 이런 거보다도 완전히 높다 보니까 실질 임금이 여전히 플러스인 거예요. 실질 임금이요. 미국은요. 예? 높은 겁니다. 민간 노동자 급여 증가율도 4% 됩니다. 여전히요. 그러니까요. 예? 분기별로 아까 분기별로 본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 이후에 이게 그러니까 개인 소비 지출, 실질 개인 소비 지출 증가율인데 최근에 한번 봐보세요. 3%가 넘을 정도로 예? 소비가 안 죽잖아요. 소비가 안 죽어요. 안 죽었어요. 왜? 고용이 좋고 임금 증가율이 높다 보니까 여전히 예?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가 그러니까 후퇴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섣부른 판단이다 이겁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이거는 너무 오버하는 거예요. 오버하는 거고 이런 좀 극단적인 주장을 핌으로써 자기가 좀 주목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로 보게 되면요.